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분석만으로 전략을 결정하던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직접 사람을 보내야 할 정도로 긴급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미국의 전략 분석관. 그녀가 한국을 다녀온 후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린 건데요. 심지어 자신이 한국에 남겠다고 자원까지 했습니다. CNN, 포린폴리시, 뉴욕타임즈까지 이 사건을 미국 국방 전략의 전환점이라며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I보다 한국의 사람과 삶이 더 위대하다고 말한 그녀의 선택.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레이첼 모건, 미국 국방부 AI 전략 분석관입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죠. 한국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던 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해요. 한국 주둔 미군의 비용 대비 효과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전략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몇 시간 후 에반 스톤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엔 만족감이 가득했죠. 좋은 분석이야, 레이첼. 이 보고서를 몇몇 의원들과 공유해도 괜찮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 보고서를 정치적 로비 도구로 활용할 거라는 사실을요. 철수를 원하는 세력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죠. 이틀 후 국방장관님이 저를 직접 불렀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모건 분석관, 당신의 AI 모델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현장의 맥락을요. 한국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세요. 하지만 장관님, 제 데이터만으론 충분하지 않아. 당신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판단해야 해. 다음 주에 출발하게.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요양원이었죠. 모건 씨, 아버지 물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PTSD로 고통받고 계셨죠. 그가 한국에 대해 말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단지 악몽에서 깨어날 때 한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요양원에 들러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한강의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잊지 말자 1953이라고 적혀 있었죠. 비행기 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온 나라로 제가 가네요. 그것도 미군 철수를 권고했던 내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제 AI 모델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오류는 보이지 않았죠.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모니터 속 숫자들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가방을 싸면서 아버지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AI도 틀릴 수 있을까?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제 방법론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첫 느낌은 혼란이었습니다. 이곳이 제 데이터에서 말하는 그 한국인가요?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완벽한 영어 안내 방송, 어디서나 연결되는 와이파이,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최첨단 시설들. 공항 직원이 로봇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시아가 아니야. 호텔로 가는 길, 고속도로는 매끄러웠고 택시 기사는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했죠. 미국에서 오셨군요? 펜타곤에서 일하신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미군 주둔에 관한 평가를 위해 왔어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미군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해요.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데이터셋엔 한국에 이런 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터넷 속도는 미국보다 빨랐고 배달 앱으로 주문한 음식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숫자에 반영되지 않았네. 다음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기차는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와이파이는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역사는 깨끗했어요. 이건 내 데이터와 맞지 않아. 평택 미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헤럴드 중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20년 차 베테랑으로 한국에서 10년 이상 복무했다고 했죠. 중사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헤럴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아내를 만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죠. 한국은 이제 내 고향이나 다르요. 그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역 후에도 여기 남을 계획입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고요. 여기 사람들, 문화, 음식, 모든 게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갓 파견된 젊은 병사였죠. 중사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저는 적응이 안 돼요. 음식은 너무 맵고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듣고 기지 밖은 너무 복잡해요.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극단적인 의견 차이에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기지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죠. 제 데이터는 이런 개인적 차이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로 돌아와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빌딩들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활기찼어요. 커피숍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 내 알고리즘이 이걸 놓쳤다니.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모습과 데이터의 괴리. 단순한 숫자로는 이 나라의 역동성, 안전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없었던 거죠. 밤에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 리포트는 틀렸어. 이 나라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였던 거야.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한강은 초라했고 전쟁의 상처가 생생했죠. 다음 날 아침 연합훈련 브리핑룸에서 한국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김유나 소령이었죠. 처음 봤을 때 그녀의 단정한 유니폼과 똑바른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속으로는 약간 얕봤습니다. 여성 장교가 전투훈련에서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 AI 모델에서는 여성 전투원의 효율성이 남성보다 평균 15% 낮게 나왔으니까요. 모건 분석관님, 오늘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을 함께 보시죠.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소령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각각 다른 접근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훈련이 시작되고 제 예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군 부대는 지형을 활용한 기동성과 예상치 못한 전술로 미군 부대보다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했죠. 김소령이 지휘하는 팀은 AI 시뮬레이션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건 AI 시뮬레이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결과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는 전시를 가정하고 70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면서 매일 위협을 느끼며 살았어요. 전장에선 감각과 경험이 중요하죠. 훈련이 끝난 후 김소령이 저를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삼겹살을 굽는 동안 대화가 깊어졌죠. 저도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한국전쟁 때는 아니었지만 최전방에서 오래 복무하셨죠. PTSD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김소령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버지도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는데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저와는 거의 대화도 없었죠. 김소령의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네요. 왜 이 평가가 당신에게 중요한지. 무슨 뜻이죠? 당신은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연결된 나라를 평가하고 있는 거니까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됐네요. 그 말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상처, 그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김소령, 솔직히 제 분석은 한국군의 이런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녀가 잔을 들었습니다. 더 많이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어떨 것 같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미군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력 이상입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으로 측정할 수 없음. 미군 주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제 AI 모델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켰던 이 나라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네요. 워싱턴으로 첫 중간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폭탄과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방부 분석관 한국 주둔 미군 철수 지지 헤드라인이 모든 주요 뉴스에 떠 있었어요. 제 보고서가 완전히 반대로 보도된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호텔방에서 메디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디슨은 워싱턴 본부에 있는 제 가장 가까운 동료였죠. 레이첼, 진정해. 에반 스톤이 내 보고서를 편집한 것 같아. 그는 철수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어. 그건 조작이야. 내 보고서는 정반대 결론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분하고 계산적인 톤이었죠. 사실, 레이첼, 난 내 원본 보고서를 봤어. 너무 감정적이었어. 내 AI 모델은 철수를 권고했는데 넌 갑자기 반대로 결론을 내렸잖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메디슨,
넌 에반 편이었어? 감정에 휘둘리는 너보단 효율로 말하는 우리가 옳아. 미군은 더 중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해야 해.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 몰려왔죠. 메디슨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였어요. 그런데 내 등 뒤에서 에반과 손을 잡다니. 그날 오후 김유나 소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어요. 뉴스 봤어요. 당신이 철수를 지지한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제 실제 보고서는 정반대였어요. 김소령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워싱턴의 정치죠. 제 상관이 보고서를 조작했어요. 철수를 원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소령은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 딸아이가 학교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을 했대요. 9살인데 벌써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이 나라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 아래 있구나. 매일 느끼는 거군요.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존재가 중요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방장관께 직접 이메일을 썼어요. 장관님, 제 보고서가 조작되었습니다. 실제 결론은 철수 반대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바로는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순한 비용 분석을 넘어섭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됐죠. 에반과 메디슨을 적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니야. 약속이지. 우리가 함께한다는 약속.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한강과 지금 내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같은 강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버지,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네요. 국방부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반 스톤의 얼굴이 큰 화면에 떠올랐고 그 옆에는 메디슨과 다른 고위 관리들이 있었죠.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최종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군 철수는 전략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에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건 분석관, 당신은 평가 권한이 없습니다. 리포트만 쓰라고 했죠.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러나 제 리포트가 조작되었어요. 제 진짜 결론은 철수 반대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반은 화를 참으려 애쓰는 듯했어요. 당신의 AI 모델은 철수가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렸잖아. 갑자기 뭐가 바뀐 거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AI 정책도 사람을 무시하면 실패합니다. 제 모델은 숫자만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삶을 직접 봤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미군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약속이에요. 국방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모건 분석관. 장관님,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여전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의 상징입니다. 철수는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에반이 끼어들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이군요. 대통령은 이미 철수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요. 데이터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배운 것이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마 제 경력은 끝났을 거예요. 에반 스톤을 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김유나 소령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금방 알아챘죠. 어떻게 됐나요? 최악이에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제 자리는 없을 거예요. 김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기술연합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한미 간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센터죠. 당신이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미국과 한국, 양국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요? 하지만 당신은 양쪽 세계를 이해하잖아요. AI와 세계, 그리고 사람과 현장의 세계를.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보다 빌딩 불빛으로 가득했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아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모건 씨, 아버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한국에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켰던 나라를 저도 지키려 한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반과 메디슨은 제 경력을 망칠 테고 제 보고서는 묻힐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남는다면. 다음날 아침 메일함을 열었더니 요양원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한국에 머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유나 소령이 제 상황을 듣고 직접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레이첼, 정말 미안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하지만 워싱턴에 돌아가면 에반이 모든 걸 망칠 거예요. 김소령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결정을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데 아버지의 사진 아래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낡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죠. 레이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건 한국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때겠지. 나는 한국전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구나. 내 인생을 바꾼 나라는 한국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한지 보았다.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았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들은 기적을 이루었다. 군 생활 내내 후회했던 것은 더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의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데이터나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렴. 그것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이 없으셨지만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셨네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모건 씨, 아버님은 방금 평화롭게 떠나셨어요. 마지막으로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가 있었죠. 그의 마지막 메시지. 아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지켰던 이 나라를 이제 제가 지킬 차례예요. 결심이 섰습니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레이첼 모건입니다. 제 최종 결정을 알려드리려고요. 말해보게. 모건 분석관. 저는 한국의 미래기술연합센터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신하나? 워싱턴으로 돌아오면 준장 진급이 보장되어 있네만. 장관님, 만약 제가 한국에 남는다면 그 진급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형태로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고 장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관이야. 에반 스톤은 반대하겠지만 내가 직접 승인하지. 준장 진급과 함께 미래기술연합센터 소장으로 임명하겠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한강은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말하지 않았던 이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나 소령에게 전화했습니다. 제안을 수락했어요. 이제 우리는 동료네요. 김소령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모건 준장님. 이제 한국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기술연합센터 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의 한강 사진이 걸려 있었죠.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브릿지 프로그램이라 불렀죠. 주한미군 병사들을 위한 한국 문화, 언어,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군들이 한국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철수를 걱정하기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야 해요. 미군 측 지휘관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관심 있을까요? 해럴드 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회의에 초대한 해럴드에게 물었습니다. 해럴드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관심 있는 병사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저처럼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군인들이요. 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럴드 중사를 시작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첫 달에 100명이 넘는 미군이 신청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어 했고 몇몇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해럴드 중사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의 한 방위산업 스타트업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공 사례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죠. 모건 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해럴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중사님, 저는 그저 다리를 놓았을 뿐이죠. 브릿지 프로그램은 평택에서 서울, 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군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인들은 미군과 직접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표면적인 동맹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의심했습니다. 에반스톤은 군인들의 본분을 잊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6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사들의 복무 만족도는 15% 상승했고 규율 위반 사례는 30% 감소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자신있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브릿지 프로그램이 주한미군의 정착과 장기 주둔 유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둔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입니다. 장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건 준장, 자네가 옳았어. 철수가 아니라 더 깊은 통합이 필요했던 거야. 프로그램이 1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작은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고 20명은 전역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김유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중령으로 진급한 상태였죠. 레이첼,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이룬 일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에요.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당신과 헤럴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죠. 김중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그가 떠나온 나라에서 제가 새로운 다리를 놓고 있으니까요. 미래기술연합센터 소장으로 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제 후임으로는 헤럴드가 임명되었죠. 이제는 소령 계급을 달고 있는 헤럴드 소령입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제 새집 벽에 걸릴 예정이에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계약했거든요. 강변에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할 계획입니다. 퇴임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김유나 중령, 브릿지 프로그램 수료생들, 그리고 워싱턴에서 온 국방장관님까지. 에반스톤은 오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도 이제는 브릿지 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모건 준장, 자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강화했네. AI도 계산하지 못한 인간적 요소를 찾아낸 거야. 장관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다리가 필요합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김유나 중령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직함만 바뀌는 거죠. 아직도 같은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강변에서 첫 조깅을 했습니다. 한강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사람들은 활기차게 운동하고 있었죠.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옆에 노인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미국 사람인가 보네. 왜 한국에 정착했소? 노인이 한국어로 물으셨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으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미국에 없는 걸 여기서 찾았어요. 삶다운 삶이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곳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 사이의 정은 변하지 않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달리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당신이 떠나온 이 나라가 이제는 제 집이 되었어요. 당신이 지켰던 한강에서 제가 새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한강과 지금 내 눈앞의 한강은 같은 강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물결 아래에는 같은 역사, 같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릿지 프로그램 확장 계획에 대한 회의 알림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다리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죠. 다시 달리기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AI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나라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을 만들어 나갈 거야. 한강은 계속해서 흐르고 저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국과 한국, 아버지와 딸,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미래기술연합센터 설립 5주년 기념식 날, 한강공원에는 브릿지 프로그램 수료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1000명 이상의 미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고 200명 이상이 한국에 정착했죠. 서울대학교 특별 초빙 교수가 된 저는 헤럴드와 함께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이제 한미협력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죠.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제는 일본, 독일, 호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유나 대령이 전해준 소식은 더 놀라웠어요. 브릿지 프로그램이 UN 평화 유지 활동의 표준 모델로 채택되었대요. 행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 김민수입니다. 제 아버지가 주한미군이셨어요. 교수님의 프로그램 덕분에 아버지는 한국에 남을 수 있었고 저 같은 한미 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날 밤 한강변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다리의 안전성을 계산할 수 있지만 다리가 연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미래는 측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AI 분석관으로서 배운,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AI만 믿고 한국을 떠나자던 미국 전략가가 결국 한국에 뿌리내리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에 없는 것을 나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효율과 편리함, 안전과 따뜻함,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땅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처럼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코리안 드림을 꾸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감동유괴소였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